어서 오세요. 네, 우리 오늘은 뭐 길지 않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갔어요? 예, 화면을 공유를 하고 간단하게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같이 봐가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이 있으시 트렌드 코리아 2024가 있으신 분들, 제가요 그 트렌드 코리아 이거 2024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 책을 누군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금방금방, 그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이미옥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주변에. 트렌드 코리아 2024 이야기를 할 상대가 좀 있나요? 아니요. 못 나가봐. 우리 독서 모임에서만 같이 나누지 못 나눠봤어요. 우리 뱃쌤은 이제 더 활동적이니까. 저는 뭐 이제 독서 모임 아니어도 한 번씩 이렇게 초에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초. 그 2023년 초, 22년 초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모임 말고,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아니, 사람들 만나면서. 예, 만나면서 얘기를 하죠. 이야기할 올해는 때, 이렇대, 이렇다더라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가벼울 정도만. 그러니까 그냥 주변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트렌드 코리아 2024 나도 알아라는 형태냐, 아니면 모르죠.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내가 거냐. 얘기해 주는 거지. 그렇죠. 우리 음. 조민서 선생님은 좀 어때요? 이거는 잘 없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저도 주변에서 뭐 저도 잘 책도 안 읽었고 해서 근데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는 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는 이제 기업 컨설팅을 요새 다니잖아요. 그런데 네.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회사 대표도 회사의 임원진도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트렌드 코리아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느낀 게 이거 이야기하면서 좀 제가 또 이야기할 부분도 있는데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형태의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호모 프롬프트라는 이야기가 어디하고 연계가 되느냐 하면요. 어, 요게 지난 화요일 날 완주군 의회 의원들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똑같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해요. 휴먼 터치에 대해서. 요번에도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만 하는데 이거를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휴먼 터치만 있는 거하고 인공지능과 휴먼 터치가 같이 있는 사람하고 인공지능만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결과물의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건지 아냐?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바로 트렌드 코리아 2024에 나오는 이야기 프롤로그를 제가 한 페이지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도 이해하면서 배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 보고 이해하기에 자기 일들이 사실은 너무 바빠.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신문 기사들, 최신 신문 기사들을 가지고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이분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런 기사를 갖고. 여기 보면 이제 앞으로 법조판 바꾼다잖아요. AI가.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CEO 자리도 꿰찰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 그래 의회에서 챗GPT가 작성한 연설문을 낭독한다. 그럼 우리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의미죠. 예.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없냐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심화 과정 실제로 이제 이거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을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트렌드를 아느냐 모르느냐. 지금 여기 호모 프롬프트에서 그 얘기가 되게 진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읽고 가느냐 모르느냐가 실제로 많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에 보면 육각형 인간은 우리가 뭐 트렌드에서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이거는 유통이나 이런 물건을 소비하고 유통하고 흘려보내는 모든 기업에는 모든 개인은 모든 장사꾼은 다 이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 호모 프롬프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분조사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트렌드를 이해해야 기업 사장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걸 모르고 내 멋대로 하면 세상에서 우리 기업이 인정받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이 스피노프도 마찬가지고요. 디토 스피노. 왜 소비자가 이런 형태로 소비를 할까? 그리고 이 리퀴드 폴리탄이라는 거는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 배선 선생님이 계시는 그런 지역에 어떻게 하면 저 리퀴드 폴리탄의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이 자체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나도 할 수 있느냐? 이 책 안에서는 있잖아요. 개인들이 그 저 리퀴드 폴리탄의 효과를 시작한 사례들을 되게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이 책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해요. 도파민은 도파민과 파밍을 결합한 말이다. 도파민은 알죠. 우리가 그 어떠한 그 일을 했을 좋은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나오는 그런 거고 파밍은 게임 용어로서 플레이어가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작물을 수확하듯 아이템을 모으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도파민의 네 가지 유형이 나오잖아요. 랜덤 상황을 선사하는 도파민이래요. 랜덤 상황. 여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245쪽에 보면 오늘 제가 회사에 입고 갈 옷은 무엇일까요? 최근 SNS에서는 랜덤 코디 놀이가 인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그리고 상의, 하의, 액세서리, 신발까지 차례대로 두 개의 보기 중 하나를 랜덤으로 고르는 최종 코디가 완성된다. 뭐 이런 게임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도 어 지금은 막 이렇게 갇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그 랜덤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상식 밖의 엉뚱함에서 만끽하는 도파민이래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유형이 이런 거 있대요. DJ 파티에서 이게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매우 이색적인 DJ 파티가 열렸다. 248쪽이에요. 원래 뮤직 페스티벌은 시끄럽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DJ 파티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재밌어요. 파티에 참여한 약 300명의 관객들이 파란 불빛이 나오는 헤드폰을 끼고서 조용한 가운데 신나게 몸을 흔들어대는 모습은 예рат한 풍경을 자아냈다. 그러니까 겉은 조용한데요. 헤드폰을 끼고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혼자 듣고 춤은 같이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시끄럽다고 난리 치지도 않고 요새는 이게 사일런트 디스코래요. 사일런트 디스코. 지 혼자 시끄럽게. 그러니까
도파민의 두 번째 유형은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엉뚱한 행동을 하며 느끼는 재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티하면 뭐 광란의 파티 뭐 저희도 젊었을 때는 진짜 시끌벅적하게 놀고 어디 가든지 가장 우리 문제되는 게 관광버스. 예. 그 차가 막 흔들리면서 하는 예 이런 것들. 세 번째가 무모한 도전으로 즐기는 도파민이래. 무모한 도전. 도파민의 세 번째 유형은 250쪽에 있어요. 성공할 수 있을지 결과를 알기 어려운 무모한 목표에 도전하며 느낀다. 도대체 저런 도전을 왜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레드불 뭐 이벤트가 있는데요. 레드불은 음료 회사가 아니라 미디어 회사라는 찬사를 들으며 스토리텔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스토리 두잉 개념을 마케팅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 이런 도전은 이 무한도전보다 더한 것 같아. 24시간 안에요. 시내버스만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보기. 이런 도전도 있대요. 그러니까 시내버스만 타고 24시간 내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게 이게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지면 충분히 되는데 이게 연결을 잘 타야 돼요. 연결을 타서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잘못하면 이 지방의 시내버스는 뭐 30분 간격으로 막 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제 잘 맞추니까 여러 개 뛰는 거야 막.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 시내버스 동호회에서 시작한 이벤트는 24시간의 짧은 시간에 서울에 출발해 부산에 도착해야 하는 도전으로 제 시간 안에 완주하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한 코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도전자 대부분은 강남역이나 서울역에서 자정쯤 여행을 시작한다. 여행 초반 경기도 지역에 도착해서는 아침 첫차를 기다리며 PC방 같은 곳에서 쪽잠을 청하기도 한다. 그러네요. 이게 24시간을 못 하네. 첫 차가 5시 그죠? 반쯤 밤에는 있잖아요.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차가 새벽까지만. 5시 반쯤 있고 막차가 뭐 10시, 11시면 끊기잖아.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괴하고 과학적인 스트레스 뒤에 딱 찾아오는 도파민. 아이고. 이게 여름이면 괴계 그 영화 무슨 영화 그런 영화 보는 것보다 더한 거 여기도 나오네요. 막 이런 도파민의 거 말 아니에요? 막 그거 막 공포 그 영화. 숲에서 낫이 있고 모기한테 물리기 막 이런 거 하면 그런 건 위험한 과학적이지 거야. 않나요? 그런 거 위험한 것 같아. 그거는 잘못해 갖고 갈 수도 있어. 예. 도파민의 마지막 유형은 고통과 공포를 선사하는 기괴한 경험 속에서 의외의 재미를 발견한 것이다. 귀신의 집. 그리고 잔인하고 오싹한 공포 영화를 보고 나서도 긴장감이 해소되는 느낌을 재미있다라고 표현한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는 기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도파민이 분비되지만 무섭고 황당하고 두려운 걸 볼 때도 도파민이 분비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비즈니스하고 요즘에는 이제 계속 그런 생각을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거를 비즈니스하고 연결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쪼금 읽는데 다르게 좀 메모가 갈 수도 있어요. 어 이런 것이 있어요. 전망과 시사점에 보면 소비자를 확실하게 붙잡아 둘 수 있는 속성은 무엇일까요? 속성. 이게 마케팅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퍼플교를 가면 반드시 들려야 될 곳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보라호떡이요. 그렇죠. 보라호떡이 반드시 들려야 될 장소가 된다면 뒤에 가서 한번 그 예시를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리퀴드 폴리탄에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뱃쌤은 리퀴드 폴리탄을 한번 읽어 보세요. 그래서 그 퍼플교를 살릴 수 있는
뱃쌤이 살릴 수 있겠더라고. 나 이거 읽으면서 뱃쌤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 작년에는 뱃쌤, 또 오도 이촌 읽으시면서 제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여기 이 뱃쌤이 없으면 생각 안 하죠. 뱃쌤이 있으니까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붙잡아둘 수 있는 속성이 재미라는 거예요. 재미. 소비자에게 재미있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야 돼. 그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음, 아마 우리나라 어디에도 이렇게 호떡을 구우면서 호구 조사를 하고 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 춤을 추거나 호객을 네, 하거나 또 호구 조사를 하거나 퀴즈를 네. 내거나 이러는 호떡 사장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좀 했으면 좋겠어. 뭐를 할까요? 호떡 만들기 체험을 해야 될까? 그렇지, 아니면 그렇지. 랜덤으로 속을 고르는 거야. 이렇게 해 그런 것, 놓고 그런 1번 속, 것도 2번 속, 있고, 3번 속.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잠깐이라도, 그러니까 옆에다가는 크기를 똑같이 만들지 말고, 왜냐하면 빨리 안 익으니까. 조그맣게 만들어서 미니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냥 혼자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파는 건 팔되 옆에 체험, 보라호떡 만들기 체험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보면,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체험비도 받아도 되고요. 초기에는 그냥 해도 되고, 그 조그만 불판을 조그만 걸 하나를 더 두어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 아니면 그런 생각도 해봤어. 뭐냐면 우리 저기 계란 굽는 거 있잖아요. 계란 4개 내고 뭐 계란빵? 이렇게. 아, 그 아니 저거 계란 에그펜? 그냥 에그펜. 에그팬 있잖아. 그런 데를 통해서 빨리 호떡을 굽는 방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음. 무식한 생각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에그펜에다 호떡을 굽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그러면 보라호떡에 가면 뭔가, 그러니까 퍼플교에 가면 즐길 거리가 있어. 사람들이 뭔가 해볼 거리가 있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번 이따 리퀴드 폴리탄에 빨리 넘어가서 거기서 한번 조금 보자고요. 남들은 어떻게 했는지. 어 네. 이런 것이 이제 그 이 도파민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이해해 볼 수 있는 그 챕터가 요즘 남편 없던 아빠 쪽이에요. 결혼 후 남자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달라지고 권위적 가정에서 평등한 동반자로 남편의 역할이 바뀐다라고. 근데 이 단순하게 저 한 줄로다가는 이 책 내용이 이해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 보면 요즘 남편으로 살아가기가, 요즘 신랑의 결혼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래. 여기 보면 결혼 1순위가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 특히 여자가 남자를 봤을 때 경제력이 아니라 외모래요. 외모. 왜? 자기가 경제력이 있으니까 이왕 사는 거 좀 남들 앞에 내세워도 꿀리지 않는 그런 신랑감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제력에서 이래요. 소득과 자산 정도의 플러스 안정적인 직업. 난 이거 보고 부모님의 노후 대비인데, 노후 대비를 이거 오타났네. 상대편의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연금이냐 월세 소득이냐 이거를 따진대. 피곤해요. 그리고 최근 남편의 결혼 비용 부담은 남성은 60%, 요즘 한 1억 7,272만 원 정도 된대요. 여성이 40%, 1억 1,467만 원. 근데 여기에도 보면 어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84%가 84%가 뭐예요? 이 대출. 둘이 합쳐진. 예? 대출? 뭘. 대출이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게 신혼집. 그래서 집값이죠, 집값. 예, 신혼집 마련하는데
80%를 쓰고요. 그리고 가장 줄이고 싶은 거, 혼수, 혼수 중에서 어떤 거? 상대방, 저기, 저거? 뭐 이런 거, 보석 같은 거? 예물. 맞아요. 예물보다도 예단. 음. 예단을 가장 많이 줄이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새는 예단도 안 주고 안 받기 그렇게 하잖아요. 예,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걸 갖다가 애들 집값에 보태 쓰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어른들도 많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즘 남편의 역할 분담이 오늘부터는 제가 안 사람입니다. 이게 어느 지방의 어느 종족인가 어느 국가의 어느 종족 나오는데 여성이 나와서 딱 인터뷰한 데라더라고요. 남자들은 집에서 애 보고요. 여자가 일하러 간다고. 뭐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 동남아 쪽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 이게 오늘부터 제가 안 사람입니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 남편의 필수 덕목 눈치력이래. 필수 덕목이 우리 이미옥 선생님 심각하게 이렇게 쳐다보시면 아들 생각하고 보고 있겠지. 두 아들을 생각하면서. 요즘 젊은 아빠들은 퇴근이 없잖아요. 집에 여기 오자마자 앞치마 메고 설거지하고 쓰레기는 당연히 그냥 남자 몫으로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퇴근이 없대, 그래- 아빠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인정받는 요즘 남편이 아내 기살려주는 남편, 아내를 위해 솜씨를 발휘하는 로맨스의 발현. 이벤트를 하나 이거지.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이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없던 아빠의 살림법은 장비빨로 재미찾기래 장비빨로. 하여간 뭐 여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위에서 결혼 비용에서 요즘 친구들은 이거를 꼭 한대요. 프로포즈. 이게 예단과 이바지 등을 줄이는 대신에 젊은이들 사이에 중요해지고 있는 또 하나는 프로포즈래요. 결혼식 날이 잡혀 있는 사이라도 남성이 여성에게 정식 프로포즈라는 것이 중요한 의례로 여겨진다. 제가 이거를 있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이 이러는 걸 봐서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호텔에서 프로포즈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야, 결혼 날짜 잡았는데 왜 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날짜 잡히기 전에는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왜 프로포즈를 하느냐는 거예요. 결혼이 확정이 됐으니까 프로포즈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100%의 성공률이네. 아니 100%의 성공률보다 더 저는 놀란 게 뭔지 알아요? 호텔에서 프로포즈를 하면 돈이 비싸잖아요. 프로포즈를 했다가 결혼을 안 하게 되면 그 돈을 날리는 아, 거잖아. 음, 음, 왜 그 돈을 날리냐는 거. 그래서 이게 음, 제가 음.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합리적인 소비일까? 예? 그렇죠? 이해가 안 예, 낭만마저도 합리적으로. 예. 되게 합리적. 그래서 맨날 결혼하는 거를 장사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이득이 그러니까 있을까 없을까. 맞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할 때 연상의 여인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왜 선택을 했냐고 한번 물어보기 전에 본인이 연상의 여인을 선택한 이유를 다 들어줬어요. 첫 번째, 직장을 갖고 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대기업에. 그러면 자기 혼자 벌어서 먹고 살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그리고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자기가 결혼을 해도 용돈을 당분간은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기업을 자기는 경영을 하는 게 목표인데 그 기업을 경영할 때 충분하게 그래도 내가 금전적으로 뒷받침을 받는 거는 아니어도 나의 그런 생활에 대해서 그 회사에 몰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와, 그거를 있잖아요. 다 따져가지고 저한테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와, 놀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제가 꼭 이야기를 해줬죠. 결혼식
준비는 절대 그 와이프한테 서운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애 낳을 때 절대 그거는 꼭 챙겨라. 옆에 가서 있어라. 옆에 가서 붙어가 있어라. 하여간 그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것만 잘하면 성공한다. 인생은. 예, 이 없던 아빠의 직장 생활 조금 전에 왜 우리 뱃쌤이 얘기했잖아요. 6시 신데렐라고. 요새 땡 하면 회사에서 회식이라는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잘못해가지고 뭐 오늘 저녁에 회식합니다라고 했다가는 그 직장 상사가 잘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미리 생기잖아요. 예고를 해야지, 예고. 그 예고해도 요새는 이 저기 없던 아빠들은 집에 간다니까요. 6시 신데렐라가 돼가지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 못하면서 우리 그 저기 아이들의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평가하면 안 되는 게 우리 기준으로 걔네들을 바라보면 그러면 대화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이게 조금 부모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요즘의 MZ 세대들이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 거를 이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요거는 좀 기성 세대들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요즘에 그 나이 들어서 만나실 때도 제일 인기 있는 남자가 뭐 당장에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보다도 연금남이래요, 연금남. 연금 받는 연금 남자. 그 음, 사람이 인기 순위 1위래요. 그러니까요. 그 뭐 요즘에는 그래도 국민연금 지금 은퇴하는 세대들이 저는 국민연금 시작할 때 저도 받았거든요. 중간에 이제 제가 좀 직장 생활 안 하는 바람에 한 10년 정도의 그 단절이 생겼었는데 88년도부터 국민연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안 빠지고 낸 세대들이 지금 은퇴하는 세대들이거든요. 요즘에 은퇴하는 세대들. 그러니까 보통 30 몇 년씩 넣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연금이 국민연금도 2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세대가 되고 있는 거더라고요. 다음이 스피노프 프로젝트인데요. 영화 드라마에서 자주 쓰이던 스피노프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다. 어떤 형태인가 한번 보면 스피노프는 주로 콘텐츠 산업에서 어떤 특정한 원칙에 파생되어서 나온 작품을 지칭한대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것이 어떤 거냐면 직장인들이 사이드 프로젝트가 인기인데요. 이제 이 사이드 프로젝트가 이렇게 된대요. 단순한 부업과 다르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새로운 경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 개발과 적용의 시도를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요, 직장 다니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 아예 용인이 안 됐어요. 지금도 일부 기업들은 용인이 안 되죠. 일부 기업들은 용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집중이 안 그거를, 되니까. 그거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이미 회사를 그만둘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스핀오프 프로젝트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 앞에 있는 이 키워드, 콘텐츠, 브랜드, 미디어, 그다음에 기술, 조직, 개인, 결국 있잖아요. 이 1인기. 스핀오프 프로젝트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와,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콘텐츠 스핀오프도 뭐 여기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스핀오프는 원작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펼쳐나가는 새로운 이야기로서 외전이나 번외의 개념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도 보면 이거 있잖아. 어벤져스. 이 어벤져스는 그거잖아요. 우리 보면 이
그 뭐라라는 거야? 이게 이 앞에 불 달려 있는 게 얘가 뭐예요? 우리요? 얘네들 요 그러니까 저기 뭐지? 히어로 아이언맨. 어벤져스, 그렇죠. 아이언맨, 음, 헐크,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원더우먼 배트맨,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해서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히어로들이 다 출전하니까 되게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브랜드 스피노프라는 거는 브랜드는 스피노프 방식을 통해 타깃층을 넓힌대요. 타겟층을 넓히고 그리고 이미지를 유연하게 변화시켜서 브랜드 확장성을 높이고 이미지 노후화를 막는 그런 일들을 한대요. 여기서 예를 드는 게 많이 있는데 대규 그룹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데이케어, 방문 요양, 전문 강사 육성 및 파견, 인지케어 콘텐츠 개발 등 시니어 토탈 케어 서비스 브랜드인 대교 누이표를 론칭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교하면 어린아이 교육으로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의 이 출생이 이제 너무 낮아지니까 그리고 시니어들이 많아지니까 시니어 교육 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브랜드 스핀오프의 하나고요. 기존 미디어에 다양한 스핀오프가 있는데 뭐 여기에 보면 MBC는 십자층 사람들이래요. 14F, 14F는 뭐 이렇게 뭐 되게 많이 나오네요. SBS의 스브스 뉴스. 뭐 이게 결국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공영방송인데 유튜브하고 연결을 해서 그 이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 스핀오프예요. 기술. 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자신들이 보유한 우주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어 제품화되는 것도 스핀오프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주 식품 있잖아요. 우주 식품, 우주인들이 먹는 식품. 동결 건조 식품도 우주 식품에서 유래했답니다. 동결 건조 식품도. 어, 그 메모리폼도 거기에서 나온 거래요. 그리고 나사의 원천 기술 바탕으로 실생활에 쓰이는 제품 사례가 1976년 이후 무려 2,000개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주 기술 외에 군사 기술이 산업에 적용된 예도 되게 많아요. 레이더 전문 개발 기업은 레이시온이 전자파와 관련된 연구 중 우연히 발견한 현상을 적용해 선보인 것이 바로 전자레인지래요. 전자레인지가 군사 기술에서 나온 거라고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캐논도 보면 캐논은 본래 현미경을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핵심 기술인 광학 정밀 기술을 활용하여 복사기와 프린터 등의 사무용 기기 산업으로 사업을 진화시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거에도 이어져 왔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된다는 거죠. 결국 이제 조직 스핀오프라고 해서 대기업에서 사내벤처를 제도적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사내벤처가 만들어지면 분사시켜서 이게 대기업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직에서 우리 회사하고 관련돼 있는 기술 벤처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독립시켜서 분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이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우리 회사 정식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고정비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 회사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먹거리가 생기고 서로 윈윈하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지금 사내벤처가 되게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이버도 삼성의 산업벤처에서 시작돼서 확장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 경력 스핀오프도 있어요. 개인적인 시간을 따로 내서 직장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분야나 별도의 관심 영역의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사이브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취미나 여가와 다르다고 합니다. 자신이 의도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 노동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이게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실행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일단 본업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업을 하지 않고 중요하게 하지 않으면서 사이드에만 가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본업을 충실하게 하면서 사이드를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본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 사이드 프로젝트도 제대로 못하고 본업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디토 소비는 이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취향을 오롯이 반영하는 사람, 콘텐츠 유통 채널에 따라서 소비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디토라는 게 나도라는 뜻이래. 나도. 나도 그렇게 해볼게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17쪽에 메인 설명에 보면 그래요. 어, 그 나도하고 특정 사람 콘텐츠 커머스를 초중에 구매하는 것을 디토 소비라고 이야기한대요. 디토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추종하는 것이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고요. 세 번째는 유통 채널, 커머스, 이커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 공통적인 의사결정은요. 필요인식, 정보 탐색을 통해서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를 하는데 디토 의사결정은 대리체, 사람이나 콘텐츠, 커머스에 추종을 해가지고 구매를 한다는 거죠. 누가 샀으니까 우리 저기 그 뱃쌤이 어떤 것을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써보니까. 그러면 나는 다른 그 이 검색을 안 해보고 저분이 소개해줬던 건 실패한 게 없어. 이번에도 반드시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패션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스타일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패션은 돈으로 살 수 있대요. 근데 스타일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상품 자체보다 상품의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패션 스타일링 쇼핑 전문 유튜브 채널 옆집 언니 최 실장의 소개 문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에 이런 얘기 있어요. CU 직원이 매주 신상 제품을 리뷰해주는 신상 와시유 CU 유튜브래요. 올리브영 8년차 MD가 직원들 파우치를 엿보는 훈디의 파우치 습격 올영 TV래요. 현대카드 직원이 사용하는 카드 종류와 소비 패턴 등을 공개한 현대카드 직원들은 어떤 신용카드를 쓸까? 현대카드 루스룸. 내부 직원을 의미하는 인플루이언서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대요. 인플루이언서는 이게 뭐냐면 인플루언서인데 그러니까 내부 직원을 의미하는 건데요. 인플루이언서는 회사 제품에 대한 전문성과 인간적인 면모로 디토 소비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제가 아이스크림 회사의 그 어쨌든 미디어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회사 원래 제가 영상도 찍고 하려고 장비까지 다 사놨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굿 아이스크림은 어떤 컨셉으로 유튜브를 촬영을 할까?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서 신제품 홍보 영상 제작해 보면 어떨까? 우리 현장에서 직접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를 해볼까? 아니면 내 사무실에 와서 정식으로 조명 밝혀놓고 한번 해볼까?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결국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회사 제품에 대한 전문성과 인간적인 면모로 어, 면모 이런 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회사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세계 소비자의 53%가 회사 직원이라고 응답했대요. 회사 직원들이 가장 잘 안다는 거죠. 근데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올리브영 몇 년 차 직원이 알려주는 필수템, 뭐 꼭 사야 된다는 거. 아니면 뭐 다이소 직원이 알려주는 꼭 사야 되는 뭐 3가지. 음, 그런 거 절대 사면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거기 전문가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판매를 하거나 그렇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예, 예. 저는 지금 대표님 말씀 듣고 아이스크림을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직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이런 기분일 때는 어떤 아이스크림을 먹냐. 그것도 그러니까 좋네요. 감정과 아이스크림을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기분이 뭐 어떨 때는 뭐 찰떡을 먹고 어떨 때는 어떤 하겐다즈 무슨 맛을 먹고 어떨 때는 음, 뭐 설렘을 먹고 이렇게 해서 약간 그 감정하고 그 아이스크림을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것도 되게 좋은, 갑자기 생각난 게. 네. 우리가 노래로 그러잖아요. 뭐 우울할 땐 울면 짜증날 땐 짜장면 이런 식으로 약간 맞, 그렇게 해서 왜냐면 대표님께서 아이스크림을 한 회사 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맞아요. 하니까. 어, 그래서 약간 그렇게 공식화처럼 우리가 음, 뭐 화가 났을 때는 어떤 걸 먹는다거나 뭐 정말 뭐 40도, 30도 이상 올라가서 너무 뜨거울 때는 어떤 거 이렇게 약간 그런 공식화를 하나 만들어 보 노래랑 해가지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또 글을 써놓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첫 번째는 사람 디토예요. 사람 디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그 두 번째는 콘텐츠 디토. 이거는 뭐냐?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아까 얘기했던 우울하면 울면 먹고 짜증나면 짜장면 먹고 기쁘면 김밥 먹고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가지? 그러면서 콘텐츠 디토의 가장 눈에 띄는 영역은 여행이랍니다. 전 세계 66%의 소비자가 여행 드라마의 촬영지를 여행 목적지로 고려했으며 이 중 39%는 음, 예약까지 이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여행 유튜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곳이 좋아요. 그러면 나도 가보고 싶어. 우리 이미옥 선생님도 여행 그쵸 여행 가야 되는데 네, 그 누가 소개해주는 그리고 유튜버에 소개해주는 이런 것들을 좀 먼저 가겠죠. 세 번째가 커머스 디토인데요. 사람들이 추종하는 마지막 대상은 유통 채널이라는 거예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치르는 자신만의 작은 의식이 있나요? 성수동에 위치한 트렌드 문구 편집숍 포인트 오브 뷰의 매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집도 아니 집이 아니라 그 저기 있잖아요. 우리 펜션이나 이런 것도 방 2개, 욕실 1개, 무료 와이파이와 같은 속성 위주의 딱딱한 설명과 달리 숙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를 묘사해 주는 식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스토리죠. 하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스토리. 그렇죠. 옛 감성을 재현한 정원을 바라보며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보세요. 비가 오고 눈이 쌓여가는 마당을 가만히 바라보며 사색에 빠져도 좋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생각하지 못했던 느리지만 편안한 쉼을 경험해 보세요. 너무 길긴 긴데 이런 감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짧으면서 이런 감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거. 그것이 디토 소비.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나는 소비자들의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때 사람 디토라는 개념에서는 어떻게 할까? 콘텐츠라면 결국 사람은 왔다 간 사람을 통해서 다시 오게 만드는 거고 재방문이 되게 만들든지 아니면 구전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하든지 또 하나는 아까 뱃쌤의 이야기를 이어서 가면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기사도 한번 써서 내보는 거예요. 나한테 사진 보내주세요. 그런 컨셉 기사까지 써가지고 제가 한번 저희 신문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사진 몇 컷을 찍어가지고 거기에 오면 우리 그 저기 퍼플교에 오면 이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서 기자는 내 이름으로 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신문 기사도 내보고 어, 뱃쌤 어떻게 생각해요? 저 지금 딸이 딴지까지 전화 못 와가지고 들었어? 잘 말씀을 못 들었어요.
딴짓하냐고 못 들은 것 같아. 딸이 그래서 왔어, 딸 전화가 와서. 딸이 집에 온 게 아니고 전화가 이제 예, 알바 그러니까 끝나고 집에 가면서. 그런 거라는 거지. 뭐냐 하면 뱃쌤이 지금도 통화 중이네. 그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네. 하여간 잊어먹으면 할 수 없고 잊어먹으면 이미옥 선생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이 이제 디토 소비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리퀴드 폴리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뱃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 뱃쌤이 지금 다른 데 통화를 하고 있어서 우리 리퀴드 폴리탄이 아니라 저기를 먼저 합시다. 돌본 경제를 먼저 한번 봅시다. 돌봄 경제는 인간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하며 돌봄은 누구에나가 해당되는 서비스로 지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할 때 돌봄 경제는 돌봄이란 타인이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최근 돌봄의 개념이 극적으로 확장되고 있대요. 돌봄 경제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돌보냐를 기준으로 배려 돌봄, 정서 돌봄, 관계 돌봄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배려 돌봄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현 사회의 수준을 보려면 그 사회가 약자들을 어떻게 보살피는지 보면 된다. 식민 통치와 전쟁을 경험한 빈곤국 대한민국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복지국가 개념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 약자들에 대한 배려도 계속 확충됐는데 이러한 돌봄을 배려 돌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신체적 부족함을 돌보는 일을 기본으로 하고 노인과 아이에 대한 전통적 보살핌 그리고 아픈 사람을 보살피는 간병이 주된 분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이런 뭐 돌봄 테크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 이거 노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목욕이나 배변 등 필수 불가결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돕기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기술의 몫인데 이런 거는 지금 이제 노인 돌봄 센터에서 데이케어 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죠.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그 국가의 살림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살기 어려운 국가에서 이런 걸 해줄 수가 없겠죠. 네, 조혜수 선생님. 그래도 보면 지금 돌봄이라고 하는데 간병이 있잖아요. 네네. 간병보험이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치매 보험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또 치매만 진단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5등급이나 이랬을 때 생활비 받는 쪽으로 음, 요즘에는 그걸 많이 하고 있어요. 보험도. 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예, 여기에도 보면 배려 돌봄 영역 여기는 이제 그런 보험 얘기는 없지만 배려 돌봄 영역은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는 그치지 않는다. 전문 돌봄 인력에 대한 교육도 촘촘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전문 돌봄 인력이라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요양, 간호사들, 뭐, 이런,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게 요양보호사죠. 음.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제2기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종합계획 2020에서 2024는 약 600억 원의 예산을 들이는 사업으로 정책 수혜자 확대, 전문 상담 한라인 조성, 종사자들의 원활한 휴식과 교육 보장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정서 돌봄이고요. 어, 이런 거는 정서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령자의 정서 돌봄 아까도 얘기했던 눈높이 교육의 대규 그룹이 대규 뉴라이프 해가지고 시니어를 위해서 눈높이 맞춰주는 게 있고요. 어, 여러분 노치원이 뭔지 아시나요? 노치원? 네, 노인 유치원이요. 데이, 그러니까, 데이케어가 노치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이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네요. 노인 대상 주간보호센터 이게 이제 음, 노치원이라고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고 네, 이런 요즘에 것들을
예,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KT와 네이버도 노인들을 위한 AI 스피커 케어 서비스,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뭐 SKT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 돌봄도 있더라고요. 어, 그 매일 유업의 우유 안부 캠페인은 매일 우유를 배달하고 만약 우유가 쌓여 있는 경우 그 개수에 따라 등급을 다르게 해당 가구의 위험 여부를 파악하는 캠페인이래요. 그게 예전부터 요구르트를 그렇게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요구르트 오늘 만약에 요구르트가 됐든 우유가 됐든 났는데 그게 안 없어지고 있는 거는 뭐 그 안에 사람이 없거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음,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이렇게 뭐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음. 그거를 그 구청이나 이런 데서 와서 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중국어래 플랫폼으로 당근마켓에서 8월 리브랜딩을 단행해 서비스명을 당근으로 조정했고 24시간 부로 밝히는 편의점 역시 관계 돌봄에 등대로서 그 존재감을 확대했다. 그리고 골목의 카페나 독립 서점이 주인을 알아봐주고 지역사회 거실로 기능하고 있는 사례, 뭐 이런 것들을 돌봄 서비스라고 관계 돌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볼 게 리퀴드 폴리탄이에요. 요거는 뱃쌤 아까 얘기했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저희 같이 들어보자고 뒤로 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리퀴드 폴리탄의 그 이야기하는 정의는 사람들이 정주하는 고정된 도시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우러지는 유연한 도시로 도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349쪽 한번 보시겠어요? 349쪽에 보면 여러 가지 인구 개념이 나와요. 기존의 인구 개념이 정주 인구, 현주 인구, 등록 인구, 주간 인구, 야간 인구라는 게 있대요. 정주 인구는 인구 주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늘 거주하는 인구, 일시적으로 상주. 체류한 사람, 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재 중인 사람은 포함하고요. 왜냐하면 등록돼 있는 인구들이니까. 그리고 현주 인구는 조사 시점에 해당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인구, 다른 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상주 인구와 방문 인구로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교통, 상하수도, 공해 등 특정 시점의 인구에 대한 재화 서비스에 관련된 인구래요. 그리고 등록 인구, 주민등록지에 등록된 인구, 이런 건 연금, 교육, 복지시설 등 행정 수요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가 있는데요. 상주 인구에서 주간에 유출하는 통근 통학자를 빼고 유입되는 통근 통학자를 더한 인구. 야간 인구는 상주 인구와 동일하다. 야, 출근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는 거죠. 근데 새로운 개념의 인구 개념은요. 생활 인구와 체류 인구, 관계 인구 세 가지로 나눈대요. 생활 인구는 정주 인구하고 특정 목적 체류자하고 외국인. 체류 인구는요.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 지역에서 1박 이상 머무는 인구, 그러니까 방문 인구와 정주 인구의 중간 정도 개념이래요. 관계 인구는 지역과 관계를 지닌 외부인을 포함하는 인구, 지역 출신으로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귀향한 유턴, 도시 출신의 지방 이주인 아이턴, 지방 출신의 기타 지역 이주 그룹인 제이턴 모두를 아우르는 관계 인구를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도시의 유연한 변화를 리퀴드 폴리탄이라고 명명한대요. 근데 요것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좋겠어요. 리퀴드 폴리탄은 누가 만드는가?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을 불러 모으는 시그너처스토어, 말도 어렵네요. 시그너처 스토어. 예, 그 집에서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꼭 물을 떠다 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 밖에 지금 뭐 다들 이야기하냐고 난리가 나서 떠주는 사람이 없네요. 아내 여기에 찬스를 쓰세요. 아내 찬스. 전화를 하세요. 박 교수님한테. 그 박 교수한테 전화하면 모르니까 우리 딸내미한테 제가
전화할게요. 네, 잠깐만요. 우리 마나님은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물 한 잔만 주실래요? 네, 여기, 룸서비스, 네, 룸서비스 대형, 부탁드려요. 네, 우리 딸내미가 같이 와 있어요. 대형 쇼핑몰 기획할 때 해당 상권의 핵심이 되는 유명 점포를 흔히 앵커 스토어라고 하는데요. 앵커라는 거는 이제 선박에 보면 닷 있잖아요. 닷. 배가 움직이지 않게 정막할 때 하는 걸 앵커라고 하는데, 에, 그 특정 점포가 해당 상권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한번 보세요. 경북 그 353쪽이에요. 중간에 있어요. 경북 칠곡군 외관읍, 서울에서 차로 3시간이 걸리는 곳. 이 이름도 생소한 시골 마을에 연간 8만 명이 방문하는 수제 버거집이 하나 있다. 수제 버거집이 하나 있대요. 교수님이 꼭 가보고 싶으시겠는데. 교수님 햄버거 좋아하잖아요. 아, 이제 그 소리 들으니까 가고 싶네요. 이거 읽을 때는 그 가고 싶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아, 이런 마을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한번 가봐야 알겠네요. 바로 발음도 어려운 미음, 미음, 히읗, 치읓이래요. 이거는 무무흐스라고 읽는데요. 무무흐스는 농기계가 천천히 다니는 2차선 도로와 검은색 기와로 마감된 한옥들이 줄지어 있는 시골 마을에 햄버거라는 아이템 하나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대요. 이곳은 늘 줄이 아주 긴데 대기 시간 동안 인근 동네를 돌아보고 스탬프를 받아오면 할인도 해준다. 덕분에 이 일대의 생활 인구가 덩달아 크게 늘었다. 또 하나는 양양이 서핑의 성지가 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서피 비치라는 시그너처 스토어의 역할이 AI, 절대 고장난 중요하다. AI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시그너처 스토어네. 아, 참. 끊어서 어디서를 끊어야 될지 확인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서피 비치는 2015년 박준규 대표가 주식회사 라운 서피 리조트를 설립하며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양양이 서퍼들의 그 저기가 성지, 성지가 됐어요. 성지. 전에는 그 부산에 송정 송정리. 해수욕장이 서퍼들이 가장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쪽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새는 저기 속초 양양 거의 양양이죠. 양양 쪽에 기업들이 이 그 휴가가 아닌데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만들어 주고 있어요. 여기에도 한번 어,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게 뒤에 나오는가 보네. 어, 그 이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인가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하여간 나중에 보면 이야기할게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그 앞에서 정주 인구 거기에서 나오네요. 이 앞쪽에서 나오는 것 같으네요. 그런 이야기예요. 어, 이 친구가 그 집은 집은 서울인데 회사는 그 판교인가 그래요. 그래서 판교에서 거의 대부분 생활하고 세금은 판교에서 다 내죠. 근데 이 친구는 서핑을 좋아해 가지고 양양을 주말에는 양양 가서 살아요. 그럼 이 친구는 강원도 사람이냐, 경기도 사람이냐, 서울 사람이냐? 실제 그 경, 경제 활동하는 건 경기도 경기도 사람이에요.
그 정주 인구 개념에 보면 서울 사람이야. 등록지가 서울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주말에는 강원도가 살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머니 집에서 나와가지고 강원도 가는 입구인 구리 거의 지나서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회사를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글로 다니고 그러다가 아예 3개월인가 회사에서 용인을 해줘갖고 양양에 가서 거기서 근무하면서 서핑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서핑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어, 시그너처 스토어는 전통시장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 광장시장에 새로운 놀이터로 떠오르는 365일장은 광장시장의 문화를 재조명한 로컬 그로서리 스토어를 표방한다. 이곳은 우선 외관부터 전통적인 시장의 문법을 탈피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역의 원도심 재생에서도 시그너처 스토어 역할이 큰데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 아라리 오뮤지엄 탑동 시네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강수 브랜드도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도시를 재해석하는 지역 기업가들이 있대요. 좀 전에 얘기했던 365일장 이거를 만든 321 플랫폼은 광장시장에서 나고 자란 추상민 대표로다 시작이 된대요. 57년 동안 광장시장의 터줏대감이었던 빈대떡의 소녀딸로 태어난 추 대표는 평범했던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시장으로 들어왔다. 이분이 얘기를 해요. 마트와의 경쟁보다 찾아가고 싶은 시장만의 매력을 어떻게 만들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광장시장에 가면 거기 가면 꼭 먹어야 되는 호떡집인가 무슨 집이 있어요. 저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줄 서 있어요. 거기도 빈대떡 아니고요. 호떡이 아니라 김밥이었나 보다. 김밥하고 빈대떡 뭐하고 아니고. 음. 예, 빈대떡이 아니고 줄 서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있어. 그 시장 통해서 그냥 줄 서갖고 먹어요. 의자도 없이 다들 그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또 2018년 계양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해서 이건 인천 이야기인데요. 그 건축가 조경가 디자이너 기획자 요식업 종사 등 15명이 함께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인천 이런 소문이 퍼져서 서울, 인천, 예, 송도, 신도 등의 장사를 하던 가게들이 계양로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40여 개의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부산 영도도 이런 것에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영도 그 옆에 길도 그렇고 거기 이제 도시재생 쪽에서 많이 나오는 도시예요. 근데 여기도 RTBP 얼라이언스, 이게 RTBP 얼라이언스 이게 뭐냐면 리턴 투 부산 포트래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얼라이언스의 김철호 대표도 부산에서 태어나 거기서 고등학교 가는 토박이다. 그러면서 부둣가에 비어있던 창고를 개조해 끝이라는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저희가 전포동 부산에 살 때 전포동에 살았는데요. 전포동 뒤쪽에가 다 자영업 골목이고 뭐 그랬었는데요. 제가 사는 동안 거기에 카페가 그 전포동의 서면 쪽 말고 산 밑으로 한두 개뿐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이 목사님 저기 사위가 거기에 크게 커피숍을 내기 시작하면서 거기가 완전히 지금 커피촌이 돼버렸어요. 카페촌이. 어마어마한 카페가 한 100여 개 들어왔을 거예요. 하여간 집이 비면 저희 그 단독주택이 비면 다 카페로 바뀌었으니까. 제가 있을 때도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누군가 그래서 거기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고 찾아오냐 했더니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희동과 고객과 스토어를 연계해 경험 여정을 만드는 도시기획자. 연희동과 연남동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문화 콘텐츠 플랫폼 어반플레이는 오랫동안 활동한 도시기획자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런 것도 하네요. 스타일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젊은이들 운동화를 신고 해발 120m의 언덕을 기꺼이 오르는 이유는 근로 서울의 창신동 주택가에 흡입 배치한 매력적인 공간들 때문에. 사실 여기 신촌 쪽인 것 같은데 창신동이 신촌 쪽인가요? 저쪽 종로 뒤에 창신동을 얘기하나? 종로구 창신동이네요. 창신동 그러네요. 종로구 동대문, 창신동도 동대문 종로 그쪽이죠. 지금도 아직 개발이 안 돼 가지고 되게 그 동네가 옛날 고풍스러운 멋이 나는 동네인데요. 저희가 그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월세방 구하려고 창신동을 박 교수가 혼자 돌아다녀보고 울고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원에 그 전셋집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 지금도 창신동이 이렇게 고풍스러운데 거기를 그렇게 꾸며가지고 MZ 세대들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커뮤니티의 힘. 2018년 제민천 서쪽놈의 봉황동의 한옥 게스트하우스가 봉황제가 문을 열면서 변화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충남 공주시 얘기예요. 충남 공주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금강의 지류 제민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트렌드 코리아를 읽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어, 조금 내가 비즈니스를 하든 안 하든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우리 조혜수 선생님 아까 우리 보험 같은 경우도 돌봄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왜 보험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까? 결국 이런 트렌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해들어요. 트렌드 코리아에서 지들이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사회를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사람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 현상을 지금 흘러가는 현상을 이분들이 나름대로 잘 그 이야기로 풀어내놓은 거 정리해 놓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없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금방 우리 조혁 선생님도 이야기하니까 그게 그거네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맥락을 이해하고 보험을 서비스하는 사람하고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비스하는 사람하고 고객을 설득시킬 때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다. 어떻든 제가 죄송해요. 한 세 번에 이거를 끝내서 정리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벌써 다섯 번째까지 끌고 와가지고 저도 시간을 많이 들였고 아닙니다. 우리 예, 한번 좀 잠깐 시간이 30분인데 한 10분만 한 1분 정도씩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좀, 저 네. 10시부터 수업 있었는데 이거 빠져들어가지고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네. 아까, 일단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뱃쌤은 사진 찍고 내보내야 돼요. 그거 꼭 들어야 된다고 수업 들어야 된다고 어떡하냐. 벌써 해서 30분이 흘렀네요. 예, 저희 사진 한 번만 찍고요. 잠깐 이야기 나누고 뱃쌤은 보내드리고 할게요. 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우리 성경쌤도 나오시는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찍을게요. 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성경쌤 어디 이동 중이신가 감사합니다. 보다. 저는 먼저 저 좀 서울 갔다가 나가봐야겠습니다. 예, 이제 그러셔요. 돌아가는 길에 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근무에 있어서 서울 가서 이제 행사 마치고 기차 타고 내려서 지하철 타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오면서 아까 뒷부분부터 한 9시 반부터 했나? 네. 그런데 지하철 안 같지가 않아요. 지하철에서 이제 나 올라오는 길이에요. 지하철에서 올라오면 집에까지는 못 타고 가요? 지하철 입구에 왔어요, 아까처럼. 어, 지하철에 내려서는 걸어가도 돼요, 집이?
거의 5분도 안 걸려요. 아, 가깝다. 네, 우리 그래도 한번 잠깐 한마디씩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미옥 선생님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 흐름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못 느끼겠는데 저는 주변에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 건데 또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니까 또 많이 관계가 연결되는 걸 같고 저는 아까 그 뭐지 요즘 아빠 그 중에서 우리 아들을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볼 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집에 오면 네. 절반의 살림을 다 살더라고요. 진짜 그거를 절실하게 느끼고 저렇게 다 해주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노 싶고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은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게 이제 보여도 말을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사이가 우리 집 오면 내가 안 썰어서 못 보겠어. 그냥 앉아 있지를 못해. 해. 이게 그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사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봐도 보면은 썰기 비우지, 설거지 하지, 아들 시키고, 모욕시키고 다 하지. 그 아들 잠잘 때까지는 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엄마 눈에는 보여요. 아들이 정말 음, 피곤하구나. 그게 다 보여요. 진짜 안쓰러울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뭐 그 고생이 계속 되는 게 아니고, 또 음,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니,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이 엄마 찾고 하는 게 정말 잠깐이겠죠? 좀 크면 저를 찾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지금 이뻐하고 잘 키우는 것 같고. 음, 하여튼 막 그 시대에 그런 거 어쩌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뭐를 느꼈냐면, 그, 뭐야, 세 가지 돌봄, 배려 돌봄, 정서 돌봄, 관계 돌봄. 거기에서 동생이 이제 그 일주일에 세 번을 가고, 한 번에 가서 그 어르신 102세 어르신을 하고 대화를 하고 오는데, 30만 원을 받는데요. 그냥 잠깐 이야기하고 음, 오는데. 근데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 어르신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기가 다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그 120인데도 너무 기억도 정정하시고 음식 집안 일 다 그거 하고 막. 이제 같이 뭐 시키고 모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서 음, 그냥 심심하지 않게 대화해주고 뭐 이야기 들어주고 뭐 그런 것만 하는데도 이 어르신들이 가만히 놔놓지는 않은데요. 얘기를 다 하면서 그 자기의 그 이야기 뭐 세계 여행 같은 이야기 자기가 다 하면서 그렇게 정정하시고 야 우리가 100살이 넘어오면은 저 정도까지 저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또 며느리는 일 나가면서 음식을 또 어르신 좋아하는 나물종 이런 걸 다 해놓고 간대요. 그럼 그걸 이제 음, 같이 점심을 먹고 이야기 몇 시간 하고 오는데 그런데도 아무 일을 안 하는데도 그냥 기가 다 빠지고 그래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아 배려 돌봄이 저리 정서 뭐 관계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구나. 거를 제가 한번 느껴봤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야기는 많네요. 그죠? 많고 요즘에 뭐 일을 해도 우리 생각에서는 그걸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가 그냥 경험했던 이런 생각과는 완전히 좀 차원도 다르고 음. 아까 그 막 지금 용어가 막 잘 안 납니다. 입에서 맴도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접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용규 선생님 혹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오늘은 대기신 것 그래, 같은데.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어, 네, 계속 오면서 쭉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좀 시니어로서 요즘 세대에 대해 가지고, 어, 세대 간의 격차가 엄청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괴리감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격리되는 이런 문화적인 격리를 강제 수용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요즘 남편 없는 아빠 이 얘기에서 우리 집에 두 아들들이 지금 나가서 살고 있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못한 이유를 여러 군데서 찾아보지만은 역시 그 이유가 다 있었더라. 옛날에는 필수라고 생각했지만은 요즘은 선택이고 그 선택도
남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결정한다. 그랬을 때는 그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옛날처럼 이렇게 모계 사회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이제 돌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머니가 그 요양원에 계시지만은 곧 찾아온다. 저한테도 찾아오고 여러분들한테도 그 돌봄이 찾아오는데 어떤 식으로 돌봄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서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국가는 재정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 어, 정말 그 스웨덴이나 유럽의 그 사회복지처럼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 됐을 때는 돈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그러한 시설에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돌봄에 대해서도 지금서부터 저축을 해놔야 되지 않겠나. 건강저축이 1번이고 보험저축이 2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튼 이번 기회에 2024년 트렌드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무슨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좀 많이 지금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시간을 할애해서 시대를 같이 사는 이런 해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민섭 선생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오랜만에 들어와서 볼 일단 그 와닿던 거는 이제 요즘 남편 없는 아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거 결혼 생활을 하면 되게 좀 들었던 얘기가 저도 그런 학습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되게 그런 트러블이 많았어요. 이런 지금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욕을 엄청 많이 먹고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좀 더 일찍 알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스핀오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뭐 직장 생활이든 뭐든 이제 계속 영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직장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독서 모임을 하면서 저희 어떤 그런 제가 갖고 있던 거를 생각을 해본 게 이제 교육 같은 거 컨텐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일하는 부분과 어쨌든 그 수익화할 수 있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뭔가 다 잘할 수도 없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지금 얘기하는 걸 좀 접목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디지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것도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돌봄은 어쨌든 지 부모님들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살았던 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바뀌는 시점이라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관리를 받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는데 지금 이영규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다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좀 지금 저한테는 많이 와닿았고요. 리코더 폴리탄인가요? 그런 부분 이런 것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인구 자체가 어차피 지금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뭐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또 고민과 생각과 그걸 많이 좀 생각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용규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도 한 달에 한 번 우리 형제들 모여가지고 장모님 1박 2일로 모시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저희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장하고 올라와서 이제 지금 우리 막내 초나임 모시고 나와서 지금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얼마나 사실까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어쨌든 형제들이 6남매가 항상 다 모여요. 음, 한 달에 한 번씩. 걔도 형제들이 너무 누구 하나 나 못 가라는 이야기 없이 예, 그 모이자라면 다 모이고 이야기나 이런 거는 이제 저희 아내가 하는데 집사람이 하는데 이렇게 또 막내가 오빠들 뭐 해야 돼? 그러면 또 오빠들이 또 잘 따라주고요. 또 큰 오빠하고도 상의해서 하지만 결국 막내 오빠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을 딸 둘이 또 뒤에서 우리 또 처형도 또 엄청 또 맞이가 딸은 또 다섯째하고 이거하고 관계없이 맏딸은 맏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조혜수 선생님. 네, 잘 들었습니다. 김 5번씩이나 해주셔서 조금 이렇게 처음에 막 길게 다 하시다가 또 짚어주시니까 이해가 가고 또 책은 준비를 못했는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저희도 보험을 할 때 병원에 우리 가족이 돌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 이제 대체하는 거죠. 간병이나 또 이제 요즘엔 또 간호통합이라 그래가지고 또 같이 접목을 하거든요. 근데 음, 그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누가 가족이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의지하고 또 간병인을 써야 하고 이런 상태라서 그리고 치매도 요즘엔 또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도 치매들이 많이 발병이 돼서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돌봄이 다른 사람을 돌봄을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배려 돌봄이든 정서 돌봄이든 이제 관계 돌봄이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 돌봄으로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데이케어도 그렇고 지금 다 전체적으로 보험이 저희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음, 예, 지금 저도 요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한번 보고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책에서 또 어떻게 풀어놨는지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책에서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왜 보험사에서 물론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것도 있지만 왜 그쪽에 더 집중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교가 어린이 교육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어른 교육 그러니까 노치원과 그 어른 교육들 그러니까 특히 데이케어에서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들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될까? 그럼 보험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따라가는 거고 누가 앞섰는지 누가 뒤섰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닐까 생각이 되는 그런 시간이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조혜숙 선생님 보험 쪽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좀 와 닿는 것 같으네요. 네, 우리 최성경 선생님은 아직 안 들어가셨겠죠? 말씀하기가 좀 어떠세요? 어려우시면 지금 저희 이제 50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저희 한 주도 잘 보내셨을 것 같고 저희 좀 나눔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 주까지는 책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실행이 답이다를 다시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우리 한 주는 아예 저희 시간 내서 인생 로드맵 2024년 로드맵 만드는 일을 좀 할 거고요. 그거는 연말에 이민기 교수님하고 저희 12월이 가기 전에
저희 한번 온라인에서 프로젝트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할 테니까요. 그때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인생 로드맵도 내년도 거 만들어 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실행이 답이다 책을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아침에는 저희가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책을 매일 읽어요. 한 장씩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장 읽고 나누는데 너무 좋네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빠르게 달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 잘 고맙습니다. 챙기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봬요. 네.